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멤버펌인 딜로이트 관세법인의 유정건 파트너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로 관세 행정의 트렌드와 그에 따른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각 주제 섹션별로 흐름에 따른 동향과 각 기업들에서 어떠한 관세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행정 트렌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봐주시면은 첫 번째 관세청 소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세 행정의 트렌드, 세 번째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섹션인 대응 방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관세청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세청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으셔야 우리가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관세 대응을 좀 자세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관세청의 설립 목적 및 기능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1878년 두모진 해관이 개관된 이래 현재 이르고 있고요. 현재 5개 본부 세관하고 34개의 세관, 그 다음에 16개 세관 비즈니스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을 보시면은 관세청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 통관 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밀수 단속을 통한 국내 산업보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국가 재정 수입 확보하고 밀수 단속이라는 어떠한 큰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세부적으로는 사회안전, 기타 자금 세탁의 단속 등 관세법, 대의무역법, 외국환거래법, FTA 특례법 등 관련된 법에 대해서 관세관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임무는 크게 한 7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관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의 용어 자체도 표현되어 있지만 세자, 즉 세금의 재정 수입의 확보에 대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7번까지는 그 용어의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의 밀수 단속, 4번의 불법 반입 단속, 5번의 유해화학 물질 등 단속, 6번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 7번의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 즉 1번은 통관에 대한 관리고요. 2번은 세수에 대한 관리고요. 3번부터 7번은 단속적인 우리 수출입 통관의 전반적인 단속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세부적인 검토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관세관청은 이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크게 관세법 관련 주요 검토 사항을 기점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단속에 관련된 이 두 가지 큰 줄기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중분류의 세액 등 세금 관련 측면을 보시면은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소분류에서는 세액을 산출하는 가세표준, 그 다음에 가세표준에 적용해서 산출되는 세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주요 검토 사항을 보면은 가세표준에 관련돼서는 실제로 가세표준에서 누락되는 실제 지급 금액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세표준에 가산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걸 관장하게 되고요. 세율적인 측면에서는 품목분류 또는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단속적인 부분입니다. 관세관청은 이 세수만 증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출입되고 있는 여러 물품에 대해서 위반적인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외국환거래법, 대의무역법, 기타 개별 법령, 그 다음에 관세법상 특혜제도, 감면이라든지 환급, 기타 납세 의무자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악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에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세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세 및 내국세 징수세액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세청은 국세청과 함께 나라에서 징수하는 1년의 징수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약 20% 전후입니다. 20년도 징수 금액을 보시면은 전체 세수가 한 51조 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이거는 전체 국세 수입 285조 정도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 51조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4개년 기업심사 추징 실적을 보면은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17년도에 약 2천억 정도가 되겠죠. 18년도는 약 5천억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19년도에는 다시 약 2천억 정도의 수준으로, 그리고 20년도에는 약 1,200억 정도뿐이 세수증 기업 심사로서 추징 실적이 크지 않은데, 원래는 기업 심사로 인해서 관세청이 추징하는 실적이 홀수년도에는 약 2천억, 그 다음에 짝수년도에는 약 5천억 정도로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20년도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세수가 추징으로 인한 세수 증수가 상당히 좀 낮아졌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심사 동향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관세 심사를 하고 있는 관세관청은 2015년 2월에 팀당 한 3, 4명의 팀원으로서 심사를 진행했었는데, 현재 대팀제를 운영해서 5, 6명으로 증가된 상태고요. 기업 심사를 하는 기간을 살펴보면은 평균 심사 기간이 한 113일, 10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77일, 약 한 6개월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국세에서의 법인세 평균 조사 기간은 한 37.5일로 저희가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관세에서의 기업 심사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행정의 트렌드, 최신 관세 동향, 그 다음에 기타 전략물자라든지 분야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신 관세 동향입니다. 첫 번째로서 관세관청은 관세관청의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 다양한 업무를 관세청 혼자, 그리고 세관이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청은 최근부터 납세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가동을 해서 이 납세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그리고 그걸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대분해서 투트랙으로서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납세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뒤쪽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AEO라든지 아크바 같은 관세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그 다음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는 업체,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살펴봐서 참여하지 않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그 기업들에 대한 각각의 심사를 통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최근 동향을 보시면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작년부터 진행됐던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실 작년에 제대로 진행돼야 될 조사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중단됐다가 다시 특정 기간이 흘렀다가 재개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코로나 영향이 올해도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걸로 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기업에 방문해 가지고 조사하는 방식에서 간이 방문 조사 또는 비대면으로 조사가 가능한 영상을 통한 원격 심사장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사를 재개할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납세협력 업무부서하고 강제조사부서 분리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건데요. 납세협력 업무와 강제조사를 분리했다는 의미는 예전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심사관실, 그 다음에 심사팀에서 납세협력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심사랑 그걸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심사를 그 팀에서 다 동시에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1일부터는 아크바라든지 AEO라든지 정기 수입세 업체라든지 이렇게 자발적인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국에서 살펴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비참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른 심사국에서 살펴보게 되는 이런 형국으로 또 이제 이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항을 보겠습니다. 올해 또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데요. 관세청에서는 외환 검사를 활성화하는 개정을 공고를 했고요. 예전에는 관세청에서 외환 조사, 즉 범칙, 외환에 대한 불법적인 사례를 조사 위주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사 위주로 진행했다는 것은 불법적인 사항, 즉 위법 사항에 대해서 징역하고 벌금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이 조사적인 측면에서 외환을 살펴봤다는 이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외환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외환 검사 부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다만 여기 앞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크바라든지 AO 공인업체 같은 경우에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검사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을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환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간세사 또는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어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최신 트렌드로 가격 조작이라든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세 조사, 그 다음에 처벌을 강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주가 부양의 목적의 수출 매출 부풀리기 등 또는 다국 지역 기업이 보험 수가를 이용하거나 사후 보상 조정과 연계해서 가격을 조작하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위법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가격 조작죄라는 것을 통해서 처벌을 강하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격 조작죄는 2013년에 심사됐고요. 관세라는 측면에서는 가격을 저가로 수입 신고하는 것만 강하게 이제 좀 살펴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을 고가로 수입시켜 가지고 외화를 국외로 유출시키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을 올리는 오히려 고가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처벌할 수 있게 가격 조작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전에 관세 심사를 하고 세관이 조사를 할 때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추징으로 인해서 수용도 하지만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6번 사항을 보면 2012년 이전에는 연간 한 200건 정도 미만으로서 불복을 제기했는데 2013년 이후에 수치 사항을 보면 2017년 490건으로 시작으로 해서 현재 작년에 한 331건, 예전과 달리 한 2배 정도 불법 건수가 이제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한 세간의 추징도 강한 측면이 있고 그거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반발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측면이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큰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맨날 나오는 사항이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션, 국가 간의 어떤 제재라는 측면이 이제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큰 타이틀로만 보면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통신업체 제재 강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 통신업체 또는 샤오미를 포함한 9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중 제재 추가 시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재 제3국을 통해 우회하는 구매 시 수출자 즉 판매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2차 제재 요소까지 다수 포함하여 국가별 전략물자 관리 프로세스 차이에 인하여 중개무역자에 대한 전략물자 관리 중요성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 안보가의 수준에 있던 것을 안보국의 수준 정도로 승격을 해서 무역 안보 정책관을 신설했고 인원도 7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물자 단속 강화, 치과용 임플란트라든지 보철 재료 제조용 밀링머신 무허가 수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최근에 나왔었고요. 특히 서울세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업체에 대해서 전략물자 소프트웨어를 이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측면을 파악해가지고 검찰 송치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중요한
어떠한 이 제재를 당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정을 해놓고 수출 물품에 대해서 전략물자 허가,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인식을 하지 못해서 대부분 이러한 적발을 받거나 아니면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분야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세청은 크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어, FTA라든지 심사, 조사, 그 다음에 당연히 통관 이런 여러 가지 큰 섹션에 대한 운영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FTA 행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FTA는 이제 용어적인 측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2004년 한칠레하고 저희가 FTA 발효가 된 이후 지금 한 16개의 FTA 협정이 발효가 됐고요. 16개 협정에 따른 FTA 이 협정 발효로 인해서 한 55개국가 FTA를 체결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약 한 72% 정도 수준이 해당되고 현재 이제 RCEP이 발효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RCEP이 발효될 경우에는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한 80% 수준 정도가 다 FTA 물동량이 될 정도로 이제는 FTA 시대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FTA 행정 운영 방향을 한 크게 5가지로 지금 관세청에서는 올해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FTA 관세 행정 특화, 즉 기업 지원을 위해서 수출 회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한다는 게 FTA 행정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요자 친화적인 제도 혁신, 즉 FTA 활용 기반을 조성해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원활하게 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 수출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간이 발급 대상 품목 확대로 CO, 즉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부담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주거나 이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올해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산지 관리 강화로 메이드 인 코리아 경쟁력 제고. 이거는 원산지 위원 선별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 위반 사항 등을 자동 선별하는, 그래서 검증을 또 철저하게 하는 이런 측면으로서 큰 트렌드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관세관청이 FTA 집행을 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좀 더 그 역할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 FTA 패스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기반 뉴노멀 시대 FTA 관세 행정 선도를 하기 위해서 비대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검증 방식을 추진할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남방 국가와 EODS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ODS에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EODS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우리나라랑 베트남 간에 이런 전자적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좀 더 원활하고 빠르게 이 원산지 FTA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통관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그 다음에 관세청 하면은 일단은 뭐 세금, 심사, 조사, 불법 뭐 이런 거로 하기보다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통관적인 사항을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강을 하시는 기업이나 업체에서도 다 대부분이 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통관적인 측면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통관 행정의 이 운영 방향은 역시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번에 이 통관 행정에서도 이제 코로나일 겁니다. 이 코로나가 이 통관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세청은 한 5가지 섹션으로 코로나에 대한, 그 다음에 지금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안전이라는 타이틀로 검사 체계 개편을 예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물 관리 강화, 즉 수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들어오는 현물 물품을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약 아니면 총포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빈틈없이 실질적으로 실물을 살펴보고
관리하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트렌드죠.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즉 우리 현재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전자상거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를 확대해 가지고 한국의 제품 수출 창구 확장 지원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2C, 즉 개인무역입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전용 전자상거래 최적화된 통관 체계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 기반을 한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이제 커스텀스 추진. 이거는 AI를 활용해서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비대면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측면으로서 통관 행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심사 부분에 대한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세에서는 심사라는 부분이 있고 조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일선 세관에는 심사과가 있고 조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대부분이 세무조사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관세청은 이 두 가지로 심사 조사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 행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조사 행정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심사 행정은 국세청의 세무조사하고 비슷하게 현장에 기업에 나와서 아니면 서면으로 살펴봐서 부족세액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추징을 고려하는 이러한 세무조사하고 좀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역시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관세청이 가장 고려하고 있는 기업과 파트너십, 납세 자율 점검 체계를 완벽하게 좀 정착시키는 한 해로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영향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한 관세 조사, 즉 간이하게 방문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측면으로 관세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단계에 대해서 안전 관리, 즉 관세에서 살펴보는 게 단순히 돈을 부족하게 납부한 거를 추징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측면 외에도 통관 이후에 유통 단계에서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는 덤핑 거래 심사 권한도 2019년 7월에 확보해서 이 덤핑 거래도 자세히 살펴본다는 측면, 그 다음에 불공정 무역이라든지 농수산물 관세 조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단순히 돈의 추징 외에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다는 게 심사 행정의 운영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 고유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환급과 상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족세액을 스스로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소신고 가산세를 경감해 준다거나, 특정한 사유에는 환급 가산금률을 상향시킨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다 납세 의무자에게 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려는 부분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납세 협력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는 겁니다. 납세 협력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는 측면은 납세 협력 프로그램인 아크바라든지 AO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들이 그 제도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비용을 발생되게 하려는 측면이 아니라 회사, 즉 우리 기업들이 위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을 좀 더 키워낼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시조사 행정 운영 방향입니다. 관세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세금만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런 단속에 대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입 통관 물량을 보면 2017년에는 약 한 2천만 건이었는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5천만 건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물품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러한 전자상거래 물품이 상당한 늘어나는 추세,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거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감시조사 행정 운영은 국민 안정을 가장 포커스로 해놓고, 그 다음에
불법이고 기업형적인 해외 직구 밀수 사범 같은 경우에도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관세의 국경 측면, 즉 항만이라든지 항공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특정한 물품을 기획 감시하는 그런 측면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AI라든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어떤 불법 아니면 가격 조작 등을 하는지 무역 경제 범죄에 대한 위험 시나리오를 모니터링하여 계속적인 위법을 어,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치유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관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2020년 작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3건의 안건이 국회에 올라갔었는데 그 처리 결과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 확대 관련입니다. 2017년 7월 26일 날 부가세법이 개정돼서 수정수입세금 계산서가 미발행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즉 뭐냐면 예전에는 세관이 추징을 하면은 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국세청에 매입수익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세관이 부가세를 추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그거를 환급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3년 수정하겠습니다. 2013년 7월 26일 날 법을 개정해서 세관이 심사 등 조사를 통해서 추징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해서 결국은 세관으로부터 추징을 받으면 부가세가 실질 임팩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고 그게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작년에 국회에 올려서 다시 예전처럼 수정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자 하고 법안이 올라갔는데 기존에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는 세관이 추징 경정이죠. 추징하거나 또는 추징 경정 등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하더라도 수입자의 착오라든지 경미한 가실, 수입자의 기책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을 허용해 줬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세관장이 먼저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부가세가 회복이 실질 피해가 되는 측면이었는데 개정안이 이제 2020년에 국회에 올라가서 이걸 완화시켜 주자고 올라갔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작년 12월에 성실신고 유도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 현행 유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행 유지 결정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을 확대 안 하겠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결국 통과되지 않아서 올해도 역시 세관으로부터 추징을 받게 되면은 부가세가 실질 피해가 됩니다. 두 번째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인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역시 무관세 물품, 관세율이 아예 0인 물품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자 해서 좀 더 납세 의무자에게 뭔가 제재를 가하려는 법령안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현행 유지 결정으로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측면으로서 무산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도 이제 특수관계 기업에 대해서 가세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1억 원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가세관청이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해서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올라갔으나 이것도 너무 과도하다 해서 역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작년에 국회 개정안이 올라가서 좀 더 납세의무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부담을 주려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심사 운영제도가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8월 10일 날 시행이 됐는데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건 국세청에 시행되는 제도였는데 관세청이 좀 늦게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심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기업 조사를 받을 때
우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운영이 되고 관세청하고 일선 본부세 간에도 다 이 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거나 아니면은 좀 부담되는 거에 대한 세간의 조치에 대해서 수정을 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 제출 요구를 엄격하게 좀 제시하거나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하는 제도가 좀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를 고려해서 반드시 현장 심사를 이제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면 심사를 통해서 어, 방문 심사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보완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외환검사 제도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크게 네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은 드렸지만 외환검사라는 거는 세간이 우리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 관련된 사항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나와서 또는 서면이든 기타 방식으로 검사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이 내용 중에 핵심은 이런 외환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즉 관세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사를 받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검사 기간의 기한의 끝 부분 약 한 4개월 한 120일 정도 그 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보는 기간 한 20일 정도 이런 기간들도 좀 명확히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검사를 할 때 어떤 검사 체계로 절차적으로 검사를 하는지 그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관세청 내부 보고 이런 것들도 조문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자료는 일단은 세관이 회수를 해서 보관하고 그걸 반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또 규정을 했고요. 만약 검사를 통해서 불법이 발견됐다고 하면 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명확하게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번째로는 최근 법령, 즉 FTA 협정에 큰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FTA 최근 동향을 보면은 2021년 1월 1일 그 한국하고 영국 FTA가 발효됐습니다. 그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영국이 EU에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EU하고 FTA를 체결했던 상황에서 영국이 EU를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한국하고 영국이 별도로 또 FTA를 체결했고 협상 끝에 결국은 1월 1일 발효가 되게 됐습니다. 한 캄보디아 FTA 타결 상황을 보면은 2021년 또 올해 2월 3일 결국 타결이 됐고요. 타결이 됐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타결 이후에 서명 과정, 그 다음에 비준을 거친 다음에 실질적인 발효가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VFTA 같은 경우에는 EU하고 베트남 간에 FTA가 체결된 건데 우리 한국이 예를 들어서 여기 언급도 해놨지만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서 베트남에서 의류 제품을 가공해서 완성하고 이거를 다시 EU한테 수출하는 경우에도 베트남상으로 인정하는 이런 한 EU와 베트남 간의 FTA를 우리가 EVFTA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수출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도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미 FTA 전체 발효가 됐고요. 올해 3월 1일입니다. 그 다음 한 이스라엘도 FTA 서명을 통해서 2021년 5월 12일 날 곧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TA의 최근 동향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최근 동향, 그 다음에 어떤 개정 법령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최근의 관세의 이 큰 동향과 흐름은 결국은 코로나라는 상황, 그 다음에 좀 더 불법적인 사항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더 강하게 단속하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수출 수입 무역을 함에 있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족하게 납부하거나 세수의 어떤 특정 부분이 누수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앞서 말씀드린 현재의 관세청의 그 다음에 관세 부분에서의 어떤 방향성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 섹션에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대응 방안에 대한 각각의 세부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전에 대응 방안의 큰 취지를 서머리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첫 번째, 결국은 간세청이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간세 행정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납세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따라서 그 프로그램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 간세 부분에 대한 우리 기업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나 해칭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규 준수도 강화를 위한 내부 관리 제도, 즉 납세 협력 프로그램에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이 협력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협력 프로그램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크바라든지 AO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시고 우리 기업 스스로 내부적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간시 품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에 관련된 수출식 물품에 대해서 되게 뜨거운 이슈도 됐고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즉 시간의 어떤 타이밍 아니면 사회적 관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품목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러한 물품을 생산 제조하고 수출 수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슈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쓰고 관리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그 각각의 전략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활용에 따른 사전 대응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 이 짧은 시간 안에 간세청이 모든 하는 수행하고 있는 여러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간세청이 살펴보는 것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제도 활용에 따른 사전 대응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자율 프로그램으로 우리 기업들이 간세청이 운행하고 있는 자율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AEO입니다. AEO는 종합인증우수업체라 그래서 간세청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 등을 검토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적정하고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간세청이 공인 인증을 통해서 종합인증 우수업체라고 해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해주게 되면은 일반적인 세관의 심사나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AO 공인업체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종합심사라는 걸 받게 되고 이 종합심사라는 거는 세관이 심사를 하게 되긴 하지만 스스로 셀프로 스스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와 같은 차원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즉 세관이 현장에 나와서 세부적으로 막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를 살펴보고 추징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거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의심된다거나 하는 거를 먼저 정보 제공을 하고 이 정보 제공을 기업들이 스스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세관과 협의해서 논의해서 납부할 건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거는 납부하지 않는 이런 제도로 운영되는 게 AO입니다. 그래서 AO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편 AO 인증을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 기업에 한해서 수입세액 정상제도라는 프로그램 안으로 또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입세액 정산제도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이제 처음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약 이제 5년 차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효율성은
매년 1년 단위로 관세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회사 스스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관세사를 통해서 체킹을 하고 그리고 세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세관으로부터 승인과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실질적으로 추징받는 어떠한 피해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징받지 않도록 혜택이 주어지는 수정수입세 경향서 발급이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는 특혜도 부여되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확정력이라는 것도 부여하는 제도가 이 수입세 정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크바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아크바 해서 아크바가 뭔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크바는 수출자가 수입자 간의 한 식구 특수관계 기업이죠. 그런 특수관계 기업이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특히 수입할 때의 가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세청에 신청을 해서 그 가격 결정 방법을 승인받고 그 승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세 가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국세의 APA 제도하고 거의 동일하고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크바를 신청하고 승인받고 그거에 따라 그 가격으로 신고하는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관세 조사 같은 경우에도 유예하고 면제를 시켜주고 역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서 부가세의 실질 피해가 없게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청이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러한 AO라든지 수입세액 정산이라든지 아크바라든지 이런 제도권 안으로 우리가 제도를 활용해서 향후에 어떤 관세 행정의 여러 변수에 대한 거를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제일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수출 수입에서 발생되는 사항들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가격이라든지 세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은 기타 사전 심사 제도라든지 아니면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러한 자체의 세간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제도 활용으로서 해서 아크바 등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모든 거를 신청한다고 해서 승인해서 그거를 인정해가지고 그 제도로 아크바라든지 AO를 다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그 제도를 다 선택해서 이렇게 하기에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이 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체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세금적인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납부해서 수정 신고해서 부가세를 회복시키고 또는 가산세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부분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관세법에서 발생될 수 있고 또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기타 FTA법 뭐 이런 관련 법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국은 진단을 통해서 파악해보고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리스크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보완 조치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세 관점의 TP 스터디 대부분의 이제 우리 기업들은 특수관계 기업으로 이제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코리아들 대부분 외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본사 아니면 관계 기업이 이제 수출자가 되겠고 수입자가 우리 외투 기업들이 되겠죠. 거꾸로 한국에 우리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사 그죠? 판매법인이라든지 생산법인들이 있고 그들이 만든 물품을 결국은 본사가 수입하는 경우 이렇게 여기 본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본사가 있는 이런 경우라도 어쨌거나 수출자 수입자가 결국은 관계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특수관계 기업이 형성이 되겠죠. 그럴 때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과연 적정한지는 상당히 이 적정함을 판단하는 것은 관세사 또는 이제 컨설팅 전문도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세 관점의 TP 스터디를 통해서 적절함을 미리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격으로 설정하고 세팅할지를 충분히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진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외환 검사가 본격적으로 좀 법도 보완이 돼서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외환 검사라는 측면도 계속적으로 좀 세관 입장에서는 드라이브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외국환 거래법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FTA 사전 진단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FTA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물동량의 70%가 FTA 시대입니다. 근데 FTA라는 거는 우리 기업들한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FTA 협정국에서 들어오면은 관세가 0, 그래서 납발세율이 없다는 인식만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한미 FTA 물품이 들어올 때 미국산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0%의 티켓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 이게 미국산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0%를 적용 못하는 거였죠. 결국은 원래 그 물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세율로 회계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0을 적용했기 때문에 소급해 가지고 추징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즉 FTA 시대니까 FTA를 더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단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결국은 앞에서는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자. 두 번째로는 그런 거를 하지 못하거나 그 제도를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은 스스로 진단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축출하고 그 리스크를 개선해 나가는 거로 가자.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부분은 실제 세관이 심사가 나오거나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측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세청의 심사는 크게 규모가 있는 수입 규모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 심사로서 5년 단위로서 이제 정기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심사라는 기획 심사를 가지고 기획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O 기업은 좀 셀프 그 다음에 협의 세관하고 를 통해서 심사라는 종합 심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관세 조사는 내국세의 세무조사라는 이 조사 표현이 아니라 밀수입이라든지 관세 포탈, 부정수입, 그 다음에 불법 외환거래 등 이런 표현을 보시면은 부정하고 불법적인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법적인 적용이 받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조사라는 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관이 관세 심사든 관세 조사든 이러한 관세관청이 할 수 있는 액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컨설턴트를 쓰던 아니면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어,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환 검사라든지 조사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FTA 조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러한 어떤 액션적인 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이 스스로 모든 것을 대응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간세사든 변호사든 아니면 전문 컨설턴트를 써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세관이 실제로 우리 기업에 대해서 현장에 나와서 살펴보고 뭔가 조치를 하는 거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관세 심사도 있고, 관세 조사도 있고, 외국한 검사도 있고, 그죠? 외환 조사도 있고, FTA에 대해서 적절히 하고 있는지 FTA 조사도 있고, 이거 외에도 원산지 표시가 적절히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지 원산지 표시 단속도 있고, 즉 관세청이 우리 기업에 나와가지고 우리 기업의 서면 조사를 한다거나 현장에 나와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현장에 나오거나 하는 경우엔 즉각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관세 권리구제 방안인데요.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불복 절차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불복을 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가 어떤 추징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거고 그게 또 부당하니까 저희가 불복을 제기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부당한 추징으로 추징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불복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가세전 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특수한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징을 받게 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요. 반드시 심판 청구와 같은 행정심판 전수주의를 고려해서
행정 심판 단계를 먼저 거쳐야지만 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 글로벌 진단, 그 다음에 글로벌 정보 수집, 전략 물자 관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글로벌 진단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이 본사가 한국에 있고 이제는 해외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생산법인이 있고 판매법인이 있고 하는데 한국이 본사가 되면서 전 세계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진출해 있는데 이 지사, 이 지사에 대한 관세적인 측면이 잘 그 나라 현지 법하고 그 다음에 관세의 글로벌적인 측면의 공통적인 룰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본사 차원에서 각 지사와 그 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기업들이 저희 딜로이트한테 관세적인 부분에서 요즘 의뢰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본사가 모든 거를 각 나라에 있는 지사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가끔씩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가 컨트롤할 수 있게 각 지사의 관세적인 관련, 이 관세적인 관련은 외국환거래법부터 다 관련된 사항입니다. FTA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단을 통해서 축출된 어떤 위험성을 해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감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싱 관리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측면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정보 수집입니다. 글로벌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거는 무역 환경이 다변화되고 그 다음에 복잡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특수한 변수가 발생되고 그리고 이제 생션이라는 이제 무역의 제재라든지 전략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각 국가가 신경을 더 쓰는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가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와 무역, 통상 이러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한 글로벌적인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뭐 딜로이트든 아니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각국의 우리 기업이 생산하거나 우리 기업의 산업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각각 수집해서 그리고 의사결정, 좀 더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글로벌 정보 수집을 최대한 해 나가는 그런 방향과 그 다음에 대응을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전략 물자라는 거는 신경 쓰는 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어떠한 의미의 표현인지를 아실 겁니다.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생션입니다. 생션. 제재죠. 보복 관세, 반덤핑, 그 다음에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북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이 무기라든지 아니면 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적인 규정,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즉 바세나르 협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물품들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특정 인물한테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략 물자라는 거를 언급을 하고 이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각국이 수출 허가라든지 또는 상항 허가 또는 중개 허가 또는 우리나라를 거치고 나갈 때 환적 경유 허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략 물자에 관련된 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세부적인 거를 판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은 이 전략물자라든지 이 생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들한테 피부에 와닿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EU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 물자에 대한 부분이 엄격하게 좀 살펴보는 추세로 더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경우에는 기업이 치유할 수 없는 정도의 조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전략 물자에 관련된 이 규정은 상당히 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글로벌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전략 물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될 것이고, 이런 거를 준수한 기업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의 차이에 대한 것이 극명한 조치로 보여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이 전략 물자라든지 생션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우리 기업들이 신경을 써서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문제적 부분에 대한 거를 시스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관세 행정 트렌드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용어들이 좀 생소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간 알고 계셨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 기업들, 그 다음에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언제든 마음 편히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